112 녹취록 공개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질타 목소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닷새째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두 분은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도 좀 믿어지지가 않고요. 아마 전 국민이 지금 집단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일단 잘 수습을 하고 기본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서 이러한 슬픔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통합의 정치가 여야를 아울러서 좀 시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희생된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젊은이들이 사실은 몇 년 전에 2014년에 고등학생 때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던 그런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다시 이태원 참사를 겪는 그런 아픔을 두 번 겪는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기성 세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게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애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진정한 애도는 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엄중한 책임자의 처벌과 그리고 세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이 젊은이들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애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조금은 시각차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게 먼저다라고 하면서 정쟁을 자제했었던 여야인데 다시 조금씩 정쟁하는 모습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운영위 법사위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저는 이런 정부의 모든 지침,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모든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더 큰 상처, 아픔을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고요. 3일째 희생자를 조문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그에 대해서 엄정 처리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국회의 기본 책무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에서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피해자라는 표현 대신에 사망자라고 사용을 하라고 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방을 벌인 거고, 법사위는 앞서서 이제 법사위가 열렸었는데 이게 파행이 되면서 그 후에 간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안 질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하다가 결국 파행이 된 건데, 자, 정치권의 이 공방 어떤 면을 좀 주목하셨습니까? 글쎄요. 시비국직을 떠나서 이런 모습 자체의 국민들의 염증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대통령이 참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을 따져야 되겠죠. 이런 것과 관련해 갖고 실질적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조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집권당 그리고 정부가 상당히 뭔가 책임을 감추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당에서는 검수완박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들여대면서 또 똑같이 그 맞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수완박 때문이다 그러는데 일단 그 법은 통과됐고 아직까지 논란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진상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봉착하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 자체를 보이는 게 정치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요. 지금 아마 희생자의 가족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닐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당의 어떤 질문, 최소한의 주장에 대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그 추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12 녹취록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아무리 추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늑장 대응을 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쟁으로 불타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운영위에서 있었던 질의나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에 대한 예. 그 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해서는, 표현의 예. 지적도 예. 똑같은 것이 뭐냐면 세월호 때도 참사 희생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본 회의라고 하는 그 중요한 회의에서 왜 굳이 이런 용어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는지 내버려 둬도 자연스럽게 쓸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써도. 그런데 왜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모든 국민과 기관의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진상 규명에 대한 오해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월호의 진상 규명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이 문제 역시 진상 규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뭐 경찰이 수사나 검찰 수사는 그대로 하더라도 예. 여야정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함께 이 문제를 처음부터 공정하게 들여다보는 그래서 진상 규명을 투명하게 하는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사소한 용어 가지고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용어의 끝에 보면 진상 규명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걸림돌들이 자꾸 저기에서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녹취록 공개 이후 계속 파문이 일고 경찰 측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 감찰도 진행하겠다 했는데 어제 경찰청 특수본에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이태원 파출소 압수수색했고 용산경찰서장은 대기 발령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책임져야 할 윗사람들이 아니라 밑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지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발적인 축제 현장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전날에도 경고음이 있었고 또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있었고 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12에 신고한 전화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11개라고 하는데 그 이상일 거라는 추측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진상을 규명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서 지금 물론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가장 지금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주체가 경찰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그러면 경찰의 어느 선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분명히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장면 속에 정말 그 일선 경찰이 혼자 피를 토하듯 소리를 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력을 다하는 그런 장면도 찍히는가 하면
하면 또 현장에 그 경찰은 있었는데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제 개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 뭐한데요. 112에 신고를 하면은 예.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112가 문제다 그러는데 112라는 곳은 신고를 받아서 그 관할 지역에 전달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태원 파출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파출소의 그 순경들이나 경찰들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면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러면은 112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전파를 했는데, 그리고 또 소위 지원 경찰을 더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묵살됐다라는 또 일각의 얘기,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예, 예. 그렇다면은 일단 전부 대기 발령을 내리기 전에 일단 문제의 요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책임 선상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경찰 차원에서 특수본도 꾸리고 특별감찰반까지 구성해서 원인도 찾고 해결책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표명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곳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셀프 감찰이 과연 셀프 조사가 잘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우려에 섞인 시각도 있는데, 수석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스스로 진상 규명을 하고 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마 그 상황관리관과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뭐 대기 발령,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꼬리 자르기라거나 그다음에 셀프 감사 조사라거나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책임 있는 단위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라고 첫날인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냈어요. 누가 정치에 악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의 발언 등을 다 국민이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국가 책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가 없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책임을 줄이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용산경찰서장과 상황관리관 1명을 대기 발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설마 이분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더 윗사람들이 책임 안 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마 분노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현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진상 규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100번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예.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지금 책임 있게 수사를 해야 될 책임자들에 대한 네네. 국민의 신뢰가 그렇게 높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셀프 수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지금부터라도 언행 하나하나에라도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정말 투명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윤희근 총장이나 이상민 장관에 대한 뭐 문책, 사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그것은 이제 당연히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보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은 설사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책임질 위치에는 도의적 책임은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뭐 자진 사퇴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네. 절대 자진 사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도의적 책임까지를 물어서 반드시 이건 경질을 하는 이러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본인들이 투명하게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조치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할 일을 다 하고 책임 소재는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지금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거기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여당과,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도 사실 경질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시각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박 전 수석께서는 책임 소재는 좀 뒤에 물어도 괜찮다, 일단 대책 마련이 더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했지만 우선 신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 셀프 수사라는 그런 의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의 입장은 바로 그러한 지점 때문에 당장 경질하고 책임 있게 예.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지만 저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예, 예. 지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도 감찰과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박수현 수석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신뢰가 간다. 야당이지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당장 경질해야 된다 이러니까는 정쟁으로 비화시키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선 그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더 많은 경찰이 사전에 투입됐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그 취지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논란이 된 것이 그 몇 시간 전에 여성 한 사람이 그 구호로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그 통과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지역에서 그런 사례도 있고 이미 그 전날에도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경고음이 들린 상황이었는데 장관이 그런 논란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국민적으로 감정이 지금 예민한 상태고요. 또 총리는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문답을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총리가 가볍게 농담을 할 상황이 아닌데 영어로 이렇게 농담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 과연 이것이 지금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야당의 그 비판의 수위도 높아졌고 국민적인 여론도 지금 악화되는 계기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책임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몇 시간 전에 여성 한 명이 그렇게 지휘를 함으로써 그 질서가 가능했다면은 과연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치안을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들어냈다면은 과연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라는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실무 경찰이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지휘 개선상 어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서울 경찰청장도 지금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예민한 문제지만 세월호 트라우마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세월호라는 엄청난 그 사태에 이것이 정쟁으로 비화되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스토리가 돼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는 결국은 너무나 많은 하적 때문에 배가 기울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를 볼 때도 이것이 정쟁보다는 실질적으로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거를 당장 여당도 지금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지고. 왜냐하면 여당으로서는 지지도 떨어지는 게 굉장히 두렵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일단 사태에 대한 수습과 원인 규명에 이르기까지 책임질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날 일이 있다면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수현 수석과 입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될 사람에 있어서는 경질이 필요하다. 다만 두 분 다 어느 정도 원인과 대책을 마련한 후에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에 경질 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 이런 책임 소재를 묻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 당국이 원인 제공을 한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이 원인 제공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실수들이 이런 대형 나왔죠. 참사가 나오다 보면은 결국은 집권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건 불가피한 일이긴 하지만 이럴수록 야당도 대한야당으로서의 그런 어떤 그 입장으로서 당장 잘라내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그 수순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이게 대통령의 직접 사과도 필요한 것인가 이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아무리 대통령은 많이 사과를 해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사과할 타임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상 규명하고 그리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는 방침을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희생이 됐으면 대통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국민에게 머리 숙여 진심으로 먼저 사과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책임 소재를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한 다음에 또 사과하실 일이 있으면 또 사과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저는 이유를 따져서 사과의 예. 시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진상 규명과 별도로 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대책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꼭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사과가 직접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정호김 전 의원께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유족들에게 사과를 대통령이 했다라는 말로 지금 대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로 대국민 사과까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세요? 아까 박수현 수석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심지어는 군주제 하에서도 임금이 비가 안 와도 짐이 부덕한 소치다. 비가 많이 와도 부덕한 소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유족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은 국정 운영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의 주역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과가 그 관계 장관으로부터 사흘 후에 다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처음 며칠 동안의 대응을 보면은 너무 법적인 그런 어떤 대응을 한 게 아닌가.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예를 든다면은 실제로 뭐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무슨 뭐 경찰력이 동원돼 그래서 BTS 공연하고 막 우리가 비교도 네.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한계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치적이고 국정 운영이라는 거를 너무 법적으로 이게 구멍이 있나 없나 우리는 이런 점에서 하자가 없다라는 식의 답변이 굉장히 공감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입니다. 예를 든다면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인파가 있을 경우에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사자회담도 열고 CCTV에도 보이고 그렇게 경고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식의 어떤 그 방치가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말이 소위 영어를 써가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해가면서 하는 자체도 지금 이 대중들의 정서가 정말 건드리면 확 그 터질 것 같은 그런 울분에 차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책임 있는 국정 운영 조직에서 진상 규명을 정확하게 아주 정직하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야당의 협조도 받고 어떻게 보면은 또 그 경찰이 하느라고 했는데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그 지휘 계산상에 어디에선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원인 규명은 철저히 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되 다음부터는 이러한 식의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지금 외신 기자들하고 그 질의응답하는데 외신에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부는 뭐 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치적으로 사과하고 문제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그러한 그 노력이 그래서 세월호와는 다른 그러한 어떤 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중대본 발표 때문에 말씀을 이제 중단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저는 용산 경찰서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업무의 환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라고 하는 환경의 변화가 생겼죠. 그렇다면
이 헬로윈 축제와 같은 이런 어떤 대중 군중 집회나 군중 관리가 필요한 이런 것들 외에 다른 하나의 큰 업무가 생겼는데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인력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조치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는가, 이런 부분도 여러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하는 데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어쨌든 사전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그 보고서도 나왔죠. 근데 거기에 보면 주로 이 헬로윈 축제의 어떤 주 치안 요점은 뭐였냐면 주로 마약이나 성범죄 쪽에 맞춰져 있고 뭐 이러한 문제는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한 차관점을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 마약 어떤 통제 이런 문제로만 모든 경찰력이 그렇게 집중이 됐는지 137명의 경찰력이 투입이 됐는데 왜 절반가량은 그렇다면 마약 통제를 위한 그런 어떤 사법경찰로 투입이 됐는지 이러한 어떤 용산 경찰서장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중요한 환경의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대통령실은 기왕 이전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이 충분한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들여다봐서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 뭐 부족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문제도 이번에 분명히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번에 이제 그렇게 경찰들이 애를 썼는데도 왜 현장 대응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적을 받잖아요. 예.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은 그 당시에 대통령실 앞에 있는 시위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관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매뉴얼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력은 왜 급파하지 못했는지, 알겠습니다. 불력한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떤 결론을 예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까지 안정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넓게 잡는 건데요. 일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지원 요청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이태원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그 행사였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태원 주민들의 행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 그리고 그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대로 굉장히 큰 행사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 물론 이런 참사가 있었지만은 마약 범죄라든지 성범죄 같은 것이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과연 현장에서 112 신고에 따라서 지원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경찰이 그 지원 요청에 따라서 투입이 됐는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지휘 계산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이게 사실은 책임 소재를 가진 핵심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 발사했죠. 한 발은 장거리 미사일이었고 두 발이 단거리였습니다. 합참이 조금 전에 북한이 한 발 가장 먼저 쐈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비행거리 760km이고 고도가 1920km, 속도는 마하 15로 탐지됐다라고 재원을 분석해 왔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거리가 330km이고 고도는 70km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북한이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오늘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고 결국 지난 5월에 이어서 ICBM까지 발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현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두 분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비례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핵실험도 시간 문제라고 지금 모든 것이 미사일과 핵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는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미사일과 핵에 집중되어 있을 때 북한이 또 허를 찌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동쪽 서쪽으로 막 미사일을 그 방사포 포함하여 지금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그 서해 5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상치 못한 도발, 예를 든다면 갑자기 점령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국지적인 도발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일 간의 군사 협조를 정당화하는 요인이 바로 북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자신감, 뭐 김정은 정권의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지금 상당히 내부가 취약하기 때문에 내부를 결속하고 주의를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하는 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미국은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우리는 경제와 특히 이태원 문제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그 정부가 물론 유념하고 있겠지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정옥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분석을 다 해주셨고 종합 분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의 결속의 필요 때문에 저렇게 대외적인 도발을 종종 하곤 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방어 목적의 한미 연례 훈련 기간 중인데 그동안에는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는 도발을 자제해왔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 내놓고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정말 수십 발을 동원해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데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결속용이 있고 자신들의 무기 고도화 계획에 따른 종합적인 시험들을 대놓고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 예상할 수 있는 7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상되고 있는데 그 핵실험을 하더라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이 어떤 도발의 수위를 최강도로 높여놓는 그러한 어떤 사전적인 정지적인 의미 차원의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북한은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기본적으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선거 때문에 바쁘긴 하지만 이 북한의 그 도발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의 하노이에서 결렬되었던 수준의 그런 어떤 전략을 북한에게 어떻게든 제시하면서 서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그런 미국의 전략이 중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가 약 760km, 고도는 약 1920km, 속도는 약 마하 15로 탐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 합참의 공식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일본 당국에서는 초기 분석에서 이 미사일이 상공에서 소실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좀 제기했었고 우리 군도 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데 지금 세부 재원을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거리가 760km라는 점, ICBM의 원래 사거리가 5,500km고 고각으로 발사하면 고도가 한 6,000km까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고도가 1,920km인 것을 보면 이 실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오늘 두 분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